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2월 12일 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체는 오후 3, 4시쯤 최고조에 달했다가 자정 무렵 풀릴 전망입니다. 여야는 연휴를 마치는 대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닷새 동안 공천 신청자 면접에 들어가고 민주당은 사실상 컷오프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발표합니다. 제3지대 개혁신당은 양당 공천 탈락 의원 영입에 나설 전망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은 내일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인 가운데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뒤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서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더욱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 세 분, 자,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 오랜만에 친지, 가족, 친구분들 많이들 만나셨을 텐데 이런저런 얘기 어떤 얘기 나눴을지 한번 궁금한데 우선 설 밥상에서요 가장 많이 오갔던 얘기들 뭐였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가장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어서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제시해 보실까요, 다 각자? 네, 다 각자인데 예, 손흥 변호사님 한번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설민심. 네. 제가 이제 고향 대구를 갔는데요. 가는 데마다 이제 총선, 정치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예. 경제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이제 바로 서는 겁니다. 지금 정당이 한 60여 개 되거든요. 전북에 아마 이번 총선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이게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설날에 일반적인 민심이 아닌가 보입니다. 누구한테 근데 지칭을 하신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네. 이걸 이제 바꿔서 문제는 정치다. 이렇게 제가 쓴 거죠. 알겠습니다. 박지원 본장님 한번 볼까요? 저는 주식이라고 썼는데요. 예. 이게 우리 이야기는 그 주식이 아니고 네. 뭘 먹고 살 것인가 그 주식을 썼는데요. 네. 결국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앞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또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 이제 삼성도 공장을 짓게 돼 있고 일본도 이제 반도체 본격적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국제 간의 이 산업 분업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한국 정부가 그걸 인식하고 있는가? 미중 갈등조차도 반도체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그것이 반도체 분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냉전으로 군사적인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서 한국의 미래까지도 위험해지겠구나 하는 걱정들을 했습니다. 정치보단 경제였다. 이런 걸 좀 강조하셨네요. 임재 변호사님은 출산율이라고 적으셨네요? 네, 전 출산율 집어봤습니다. 설날 하면은요, 가족들 오손도손 둘러앉아 있고 또 그 가운데 아이들 웃음소리 듣는 것이 정말 설날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네. 요즘 참 아이들 목소리 듣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2% 정도에 머무른 것에 불과했거든요. 0.7이라고 한다면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낳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이런 상황 본다면 사실 결국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면서요. 올 한 해는 좀 아이들이 행복한 웃음소리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해 됐으면 하는 바람 담아 적어봤습니다. 예, 설 밥상 민심 한 단어로 한번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 한번 주셨고요. 다음은 정치권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미리 한번 부탁드렸는데 한번 다 꼽아볼까요? 예, 소정욱 변호사님은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한번 먼저 순서대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민심은 이제 양 이씨를 심판하자. 이재명하고 이제 이준석 예. 양 이씨를 심판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요. 제사상에 과일이 있잖아요.
과일 맛보면 이재명 대표를 떠올리더라고. 왜요? 아니 본인이 어릴 때 가난해가 썩은 과일만 먹는다 했다가 경기도의 그 국민의 혈세로 1,000만 원씩 과일값을 결제했잖아요. 네. 이 비싼 거 나는 내 돈 내고 사는데 왜 이재명은 제사 지내고 이게 부모님 걸 왜 법인카드로 사는 거야? 이 김혜경 씨 기소된다잖아요. 이게 첫째 많이 거론됐어요. 과일 볼 때마다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 대구에서 많이 거론됐다. 예, 과일을 볼 때마다 왜 나는 내 돈 내고 사고 이재명 대표는 왜 경기도 돈으로 사느냐? 이게 첫째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많아요. 차례상이 떡국을 올리는데 다 끓여가지고 올려야지. 떡국을 이게 끓이다 말고 반쯤 끓여가 떡국을 상에다 올려놓으니까 이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설익은 떡국처럼 제대로 이게 합의나 공약, 공천 아무것도 없이 설 전날 그냥 이게 우리 합당합니다. 이랬더니 이게 익지 않은 떡국을 올린 것처럼 급조된 텐트. 개혁신당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이게 비판이 아주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본장님 한번 볼까요? 예, 저는 한글하고 백이라고 영어가 썼습니다. 섞여 있네요. 네네. 백이라고 쓰고 영어로 해보니까요. BAG 가방도 예. 되고 백 BACK 뒷배경 예. 이것도 두 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기 서정욱 변호사는 대기실에서 제 거 보고 뺏겼습니다. 솔직히.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 법인카드는 지금 수사하잖아요. 수사하는데 왜 우리 고가의 명품백 파우치는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대통령 백입니까? 검사 백입니까? 왜 수사를 안 하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방을 수사 안 하는 것은 백이 있어서 그렇다. 뒷배경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뇌물 받은 것 관련해서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을 써서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가 뇌물에 해당되는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공직자인 남편까지 사실은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결국은 뒷배경 탓이다. 그래서 저는 백으로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밥상 민심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 내용들이 오갔다. 뭐 아마 가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들 오갔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정치는 얘기하지 말자 이런 가정도 있어서 정치 얘기 안 한 가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 끝나가면서요. 정치권도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이제 돌입을 할 텐데, 정치권 바라본 설 민심 어땠는지 한번 여론조사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한번 소개 좀 해볼까요? 네,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한국리서치가요. 지난 5일에서 7일 전국 18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4월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이 47%로 2주 전보다 5%포인트가 올랐죠. 예. 그리고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은 44%로 4%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 조사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 조사를 좀 보면 국민의힘이 37% 그리고 민주당이 30%인데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4%포인트가 올랐고요. 민주당은 지난번과 같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죠. 자,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0.9% 그리고 민주당이 41.8%가 나오는데요. 1년 만에 1%포인트 이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1.1%포인트가 올랐고요. 민주당은 3.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이전 조사 때보다 좀 유의미하게 볼 것이 정권 지원론이 정권 심판론을 앞섰다는 부분, 그리고 여당이 조금 더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MBS 여론조사가 나왔고, 리얼미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금 이게 좀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제까지는 이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게 항상 높았을 겁니다. 많이 높았던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게 앞질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엄청난 저는 변화다. 지금 이제 민심이요.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천시민, 민심은 한 군데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움직이느냐? 전북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고 받들 때 이쪽으로 민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이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국민 정책이나 이번에 대담도 봤잖아요. 그 이후에 리얼미터 지지율도 39, 한 40에 육박하는 게 높지 않습니까? 지금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요. 윤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 여기에
각 지역에 253명의 지지율까지 저는 4개가 궁극적으로는 일치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차는 있을 거예요. 예. 한동훈 위원장부터 움직였죠. 근데 계속 움직이다 보면 결국 4개가 일치한다.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각 후보. 이래서 이게 총선은 상당히 국민의힘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거예요. 네, 청신호다. 박지원 본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들. 2010년도에 지방선거를 합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마지막 발표되기 직전까지 여론조사를 하면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15%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픈을 했더니까요. 0.4%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독재 정권이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면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뭐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은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56%가 나옵니다. 그럼 자, 야당 지지도는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질문 한번 보세요.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부딪혀야 되는데 여당을 지지할 것인가 야당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약간은 양비론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정서가 양비론을 정치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에서 뚝 떨어지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반감을 가진 층들은 오히려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낮은데 정당 지지율은 비슷해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요. 정당 지지율 하는 투표, 비례대표 투표죠.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비례대표 투표는 뭐 35대 36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절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나 지역구에서 전략적 투표를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2020년 비례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얻습니다. 근데 지역구 선거로 가보면요. 개별적으로 민주당이 50%를 넘게 얻습니다. 그 차이가 국민들은 나중에 그런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요. 예. 똑같은 질문으로 이게 추세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뭐 독재가 아니라서 이게 대답 잘하다가 지금 갑자기 윤 대통령이 독재하니까 답을 안 하는 겁니까? 같은 질문을 가고 같은 있다. 질문을 오랫동안 추세가 있잖아요. 추세가 이게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거는 이제 분명한 추세죠. 네, 뭐 이제 설 끝났으니까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한번 계속 추세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때 아닌 이른바 연탄 검댕 이런 신경전이 계속 이어졌는데 설 연휴 직전이죠. 지난 8일 목요일이었나요? 연탄 나눔 봉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에 뭐 연탄이 묻은 걸 두고서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정치쇼라고 했던 게 발단이었는데 자, 저희가 그 모습 한번 준비해봤는데 모습 본 다음에 제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여기로 오시죠. 네, 아니, 이불 엄청 저 주시려고 해보신 거예요? 네, 야, 네. 제가 고구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죠? 드세요. 드시면 되니까. 다 들고 하고단 어르신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저기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조용하지 마요. 요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하고단 어르신 이쪽으로 와.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매년 설에 이렇게 7만 장씩 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얼굴에 이렇게 까맣게 연탄이 묻은 그 모습을 두고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묻힌 거 아니야, 일부러 묻히고 쇼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건데 장갈 기자 일단은 영상 보면은 관계자가 옆에서 이렇게 딱 묻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잘 살펴보면 네. 허기복 연탄은행 전국협의회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얼굴에 연탄을 묻히면서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연탄 한 장에 3.65kg이나 한다는데요. 이 연탄을 2,000장이나 날아야 되니까 좀 초반에 분위기를 좀 띄우는 차원에서 이런 장난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배달을 하면서도 당 관계자가 한 위원장의 얼굴에 이렇게 검댕을 묻히는데요. 한 위원장은 오히려 조금 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진만 한 장이 딱 나오니까 오해도 생기고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에서 또 실시간으로 이 당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오해도 바로바로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연탄 검댕 정치쇼도 영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러 고생하는 척하려고 묻힌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밝혀지긴 했습니다. 네, 뭐 누군가 묻혔을 수도 있고요. 뭐 일하다가 묻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손흥민 변호사님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민영배 의원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도 일단 발끈을 했는데 논평까지 냈습니다. 이거 갖고 이런 불편하다, 뭐 소모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이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불안 돈 목 네, 이 말은 이제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예. 그다음에 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어이구 예. 이걸 이제 그 불, 부처, 안, 눈, 그다음에 이 돼지, 돈, 목 이런 이제 사자성어입니다. 지금 이게 쇼하는 사람 눈에는 모든 게 쇼로 보이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민주당이나 민영배 위장 탈당 쇼부터 온갖 쇼를 하니까 아 설마 한동훈 위원장도 이게 쇼 아니야? 국민한테 뭐 열심히 하는 거 입으로 자작극 쇼 아니야?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 위원장은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이게 가짜뉴스로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사과하는 모습 좀 봅시다. 네. 설날에 뭐 사과 과일 말고 네. 진짜 사과하는 진짜 그래, 사과? 예. 민흥배 의원 좀 이렇게 쿨하게 사과하세요 이제. 이걸 그냥 의무일적 넘어갈 겁니까? 본인이 팩트를 오해해서 쇼라고 한 위원장을 잘못 공개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위원장님 이렇게 좀 사과하는 네. 이래야 이게 정치가 발전 안 하겠습니까? 네. 저는 민흥배 의원의 태도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축구한다. 그런데 민 의원이 오늘이죠. 저더러 사과라는 거냐 답답하다. 그게 뭐 쇼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본자님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담 듣고 사과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명품백 수수 뭐 그렇게 많은 비판이 왔는데 사과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뭐 SNS에 댓글 선거로 사과하라 이러면은 그건 저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기 얼굴에 칠할 수도 있죠. 칠할 수도 있고 일부러 칠할 수도 있고 또 지우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적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이 부산 엑스포 실패하고 떡볶이 그림 내고 그다음에 이 영부인은 뭐 빈곤 포르노 논란도 일으키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수해 현장에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비가 더 내려야지 뭐 그림 나온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말과 글로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말과 글로서 소통하고 토론할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림 몇 장을 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런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담도 생방송으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과 글로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림을 자꾸 내비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을 받고요. 우리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보면 예. 과거 중세시대 성당에 가면은 뭐 천지창조라든가 최후의 만찬 그림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뭘까요? 그 당시에 문맹들이 많아가지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을 그림으로서 쉽게 해석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문맹입니까? 말과 글로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우리 서 변호사나 저처럼 이런 현장에 나와서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지 않고 자꾸 그림만 내려고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국민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지금 정책적 문맹이라서 자꾸 억지로 그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네. 싸움이 붙는다고 봅니다. 건설적인 토론하자 이런 결론이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박정화 수석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까지 요구했는데 또 민주당 우상호 의원 욕설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래픽 주시죠. 자, CG 한번 보면요. 이 검사 독재에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 토론에서 얘기했으니까 했는데 우상호 의원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GX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뭐 논란이 사실 계속 이어가고 연휴 내내 사실 이게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혁 변호사님? 일단 날카로운 비판 보였던 운동권 인사들이 뭐 유독 한 위원장한테 무리하게 좀 뭐 발언을 좀 공격을 한 겨냥을 한 발언들이 오히려 역풍 맞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적들 좀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이런 이제 민주당의 운동권 의원들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옛날에 김남국 의원도요. 이모하고 당신 논문 써서 공부를 안 하니까 코인하다가 밤새 코인하는데 이게 언제 노력을 공부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모하고 논문 써서 이게 나오잖아요. 최강욱 의원도 한국 뭐 회사 이름을 한 땡땡대에 있으니까 한동훈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력, 팩트 체크를 향한 공부나 노력을 안 하고 무조건 이제 감정적으로 비난만 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끈끈이 당하는 거죠. 그때 법무부 장관 할 때 법사위에서도 다 당했잖아요. 지금 이게 위원장 되고 나서도 제대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건도 없잖아요. 전부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논리가 딸리니까 우상호 의원 논리가 안 되는 사람은 원래 이게 막말로 갑니다.
논리가 뛰어난 사람은 논리로도 비판할 수 있으니 논리가 안 되니까 결국에 G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말로 가는 거 욕설로 네. 정말 이게 부끄러워야 된다. 그만큼 이게 운동권 의원들 그 대학 다닐 때 화염병 이후에 그 이후에 무슨 공부한 게 있냐고 공부를 안 하니까 저 이런 결과가 나온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든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종의 한동훈 때리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체급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이제 뭐 보십니까? 한동훈 때리기를 좀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검찰 독재였으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당했던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검찰 독재가 아니면은 단 한 번에 국회의원도 된 적이 없고 단 한 번에 선출직 출마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검찰 독재니까 가능한 겁니다. 검찰 독재가 아니면은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백을 수수했는데 수사조차 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검찰 독재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좀 감정이 지나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재 변호사님 일단 네. 연탄봉사가 사실 정치권에서 또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하고 있는데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걸 너무 엉뚱한 공방 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일부 취약계층에게 이제 기름 보일러로 교체해주는 그런 시범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기름값이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무용지물로 좀 남겨져 있는 그런 형국도 보이고 있는데 연탄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겨울 얼마나 길고 춥습니까?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탄으로는 한참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위에 정말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은데 연탄재 얼굴에 묻혔냐 안 묻혔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벌일 시간이 어디 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뭐 총선에 이제 집중해야겠죠. 총선 이제 오늘로 보니까요. 58일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볼 텐데 살펴보면 이제 총선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데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는 나오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한 위원장의 개인의 지지율 자체는 뭐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앞질렀다는 양자대결에서 앞질렀다는 얘기도 그런 조사도 있는데 당 지지율은 사실 좀 괴리가 좀 있거든요. 일단은 이 동조와 좀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숙제가 좀 남아 있다고도 하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네. 결국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과연 이게 민주당 후보를 찍을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까요? 예. 결국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를 찍게 돼 있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찍을 거다. 예. 다만 이제 그 시차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제일 먼저 앞서가는 거고요. 이걸 이제 끌어주면 당의 지지율이 시차를 두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250석의 후보들 지지도 올라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이게 4개 지지율이 수렴합니다.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이제 선거에 직접 전쟁터에 뛰고 있는 후보자들의 지지율 4개는 선거 당일까지는 궁극적으로 수렴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공천 면접에 들어가고요. 한 닷새 동안 한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은 현역 의원 컷오프죠. 하위 20% 명단을 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좀 발표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공천 잡음을 좀 최소화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양당이 공천 잡음을 없애서 선거에 성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양당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언론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평론을 하면서 양당을 때로는 뭐 흠집을 내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조롱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국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연탄 나르는데 얼굴에 묻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하냐 예.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거시경제 정책을 여당이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뿐만이 아니라 대안적 성격의 경제 정책들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위기는 경제를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논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조롱하고 실수하고 이것만 반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제가 처음에 주식이라고 썼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가 지수가 3,300까지 갔다가 지금 2,600을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경제 위기입니까? 정치 뉴스가 지금 실수 남발하는 것에 경제 뉴스가 묻혀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저는 여야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뭐 공천 잡음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최소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총선 어떤 성패가 갈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역대 이제 모든 총선을 결과를 보면요. 공천을 얼마나 이게 공천답게, 공이라는 게 공적이라는 거거든요. 그 반대말은 이제 그 사천입니다. 사천. 공천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냐. 여기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게 맞아요. 따라서 이제 저는 이번에도 과연 이게 얼마나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천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 점에서 보면 이제 그 국민의힘의 공천 룰이 상당히 좀 정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3선 이상 동일 지역구를 얼마 감점하고 또 이게 탈당했다 어떻게 하고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악은 어쩌고 4대 기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냥 하위 20% 얼마 감점 이거 외에는 제가 알기로 안 보이거든요. 이러면 결국은 민주당은 사람이 공천할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사람이. 근데 국민의힘은 시스템이 공천합니다. 시스템이.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고 이게 아마 선거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래 예상이 돼요. 박전 부원장님 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참 기가 차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당의 당원 당규를 읽을 시간이 있으면 남의 당의 당원 당규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안 보고 이제 자꾸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민주당 하위 20% 같은 경우에 의원들 다면 평가, 보좌관들 다면 평가, 당직자 다면 평가까지 들어갑니다. 여론조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역구 점수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선정을 한 거고요. 저도 이제 뭐 민주당에서 당원 당규 만드는 작업들을 해봤는데요. 예. 민주당 당원 당규집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집보다 한 5배 정도 두껍습니다. 아주 그렇습니까? 세세한 시행세칙에 해당되는 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서 예. 오히려 정치적 융통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비판까지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누구 하나 챙기고 싶은데 규정이 너무 꼼꼼해가지고 펜 하나 들이댈 데가 없더라.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요. 2016년부터 민주당이 앞서서 했던 것들이고 2016년에 옥새 들고 나르샤에서 난리 났던 정당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고 자기들도 시행세칙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예. 있습니다. 네. 내가 한번 팩트체크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간 잡아서. 자,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숙제를 지금 알아봤다면 이재명 대표의 숙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에 숙제가 좀 많았고 좀 그만큼 고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SNS에 설 연휴 시작하는 날이었던가요? 그때 막 정말 폭풍 SNS 트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글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폭풍 SNS 행보를 보였는데요. 설 전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40여 분 사이에 6개나 글을 올렸습니다. 6개나. 첫 게시물을 한번 살펴보면요.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누지 말자. 지금 이 순간에도 꼼꼼하게 우리 사이 빈틈을 파고드는 이관계를 경계한다라면서 민주당 단결하자고 썼는데요. 두 번째 게시물부터는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정을 넘긴 6분 뒤에는 행동하면 바뀐다라면서 댓글 하나, 카톡 한 개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는 어떠한 대사건도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거나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 운명과 미래를 결정한다. 당 영입인재 2호인 이재성 후보를 업어주고 싶다라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말 그대로 폭풍 게시글 업로드라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 설 연휴 첫날에 이렇게 갑자기 연속해서 쭉 글을 올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이재명의 잠 못 드는 밤, 어허.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밤이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잠 못 들고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 심리를요 이렇게 분석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다음에 초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려운 거예요. 본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힘든 거죠. 네. 그다음에 본인이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게 6가지입니다. 6개 글 올렸잖아. 예. 본인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약해지니 이런 게 글들을 올리는 건데 얼마나 이게 불안하냐. 잠자려고 누우면요. 갑자기 원희룡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허. 또 이게 좀 잠 좀 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뭐 한동훈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이게 잘라고 하니까 갑자기 유동규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잘라 하니까 이게 조명인 버카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송영길도 감옥에서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 다음에 조국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계속 이 글을 올리고 본인이 힘들고 약해지니까 힘들고 약해지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올리는 거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고뇌하는 것은 당연하죠. 고뇌다. 정치 지도자는 국가를 위해서 고뇌하는 거고요. 또 당대표면 당을 위해서 고뇌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뭐 박절하게 매정하게 모든 비판들을 잘라내버리고 생방송 대담도 안 하시는 대통령이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임재 변호사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블로그에도 어릴 때 사진하고 피습 사건 당시 회상하는 그런 글을 사진을 좀 올렸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SNS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함께 게시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예.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명절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절감한다며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피습 당시를 또 회상하는 그런 글을 남겼는데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샘솟았던 건 순전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이었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정치의 책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세월의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는 그 가족들이 일상에서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나아갈 길 아닌가 하는 소회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숙제가 하나 더 있었죠. 앞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꺼낸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으로 인해서 친명 그리고 친문 어떤 계파 갈등이 좀 불거지고 커지는 모양새였는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지원 본부장님 일단은 이 대표가 친명 비명 나누는 건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이관계 경계해야 된다 강조했는데 직접 어떤 계파 갈등 좀 진화에 나섰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병리평이냐 연동형이냐 문제에서도 본인이 병리평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연동형으로 간 것도 역시 계파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뭐 그런 취지고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의 표까지 얻어야지만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단 하나 이제 저는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과 특정인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이후에 검찰총장의 인선에 관여되었던가라는 문제는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 전해철 장관이라든가 뭐 다른 문재인 정부 때 장관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친문이라고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민정책고를 친문이라고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집어서 임혁백 위원장이 지적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인사에 개입된 사람을 이야기한 거다. 네.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정 변호사님은 여기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임명을 했던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사태를 키웠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칠 때요. 네. 가장 이게 납득하려면 원래 이제 잘못을 가지고 공천을 배제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배제하면요. 상대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임종석 실장이나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차라리 당신은 이게 성동에서 되면 나중에 우리 당권 경쟁이나 대권에 내하고 라이벌 되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치내면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공천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이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다. 이런 이유로 치내면요. 바로 이게 반발하죠. 예. 지금 윤석열 정권 탄생 있잖아요. 여기에 저는 우리 진보 진영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죠. 천하 흥망 필부 유책입니다. 천하가 흥하고 망할 때는 일반 필부도 책임이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백만이 다 책임이 있는데 굳이 순서를 매기면 1번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본인이 부족해가 떨어진 거죠. 맞잖아요. 그때 지지율이 45% 육박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임은 김혜경 씨고 그다음에 조국 추미애 이런 분이 있고 임종석 실장은 2019년 1월 달에 비서실장을 그만둔 겁니다. 이 말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 순서를 보면 임종석 실장은 저 천등 만등 밖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치내니까 반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단결을 외치지만 결국은 임종 실장은 배제합니다. 그러면 이 갈등은 저는 오히려 더 커진다. 네. 이 터진다고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뭐 제 사견입니다. 얘기하시죠. 예. 사견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물론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쪽 후보가 홍준표가 됐다. 또는 뭐 저쪽 후보가 유승민이 됐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검찰 독재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냥 일상적 보수 정권인 겁니다. 지금 검찰 정권이 들어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밑바탕은 어디서 뿌려졌느냐? 문재인 정부 때 이 윤석열이라는 분을 몇 단계씩 진급시켜서 검찰총장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조국 수석이라든가 민정라인에서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수많은 보고서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민정수석보다 위의 사람이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의미 있는 진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자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둘이 뭉치 이래가지고 모두의 책임이 되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네. 책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똑집에서 특정 시점에 특정인을 찍어서 책임을 져야지만 그것들이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거고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연탄이 아니라요. 인사신경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얘기인데요. 자, 장관 기자, 출마 지역구가 이 두 사람이 인천 계양을이다 보니까 이미 좀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제인가요? 지난 연휴에 만났던 것 같은데 뭔가 있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계양에 있는 한 시장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시장에서? 이거 영상이 준비됐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기가 바로 그 계양산, 인천 계양산 시장인데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이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죠.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있네요. 이재명 대표도 저 계양산 시장을 찾아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고 손도 잡고 설 민심을 들으러 갔습니다. 설 인사차 상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장소가 저렇게 겹친 건데요. 바로 옆에 있네요. 원희룡 장관은 빤히 쳐다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쳐다보지 않고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원 장관이 내가 인사라도 나누려고 했는데 지지자들은 자신을 밀치고 이재명 후보는 그냥 지나갔다. 우리 인사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원 장관을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손원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애써 무시한 건가요? 아니면 못 봤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저거를 못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의도적으로 두 명의 사진이 동시에 찍히는 걸 피했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투샷으로 두 분의 사진이 자꾸 찍히면요. 원희룡 장관은 이거 손해볼 게 없어요. 어차피 저격수를 자임하고 왔기 때문에 예. 같이 딱 대립각이 서잖아요. 둘이 사진이 찍히면.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몰래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네. 앞으로 정치라는 게 선의의 경쟁 아닙니까? 다 나라를 위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좀 인사 정도를 하고 선거운동 하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네. 박 전 부장님, 서정욱 변호사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우리 원희룡 전 장관님도 애쓰시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애쓰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앞에서 연탄재 일부러 묻혔다고 논쟁하는 것은 쓸데없는 논쟁이고 이게 지금 사진에 안 잡히는 거 가지고 억지로 또 받느냐 안 받느냐 논쟁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논쟁입니까? 참 애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 난 그 이재명 대표와 동급이야 뭐 또 억지로 좀 대립거리를 만들어서 참 언론에 나오고 싶어서 참 애쓰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뭐 서로 양 지지층도 있었으니까 뭐 웅성웅성했을 테니까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아니 합니다. 알 수도 있고 예. 모를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인천 지역에서는 설 연휴 최대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이 명룡대전. 여기 명룡대전 우열에 따라서 인천 판세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인천 판세가 인천 계양을에 달렸다. 지금 그 원희룡 그 현수막에 보면요.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 있어요. 원이 있잖아, 원. 예. 그다음에 그 희자가 있어요. 한글로. 그다음에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저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나오네요. 저래 돼 있죠. 저게 선거 끝나면요. 희자가 바뀝니다. 어떻게? 원희룡의 이름이 바뀔 거예요. 희룡이 아니고 비룡, 나르는 용. 예. 비룡. 주역에 보면 용이 4단계입니다. 물속에 있는 걸 잠용. 그다음에 솟구치고 나타난 걸 현용. 예. 그다음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바로 대꼬이죠. 이게 비룡이에요. 그다음에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추락하죠. 그러면 이게 항용이라고 합니다. 항용 유예할 때. 따라서 저는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을 잡고 원희룡이 원비룡이 된다. 대선 주자력에 우뚝 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 누누이 말하자면 이름대로 원, 1, 2, 3, 4 할 때 원, 네. 1. 그다음에 1, 2, 3, 4 할 때 2. 이재명이 2등.
원희룡이 1등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이재명 대표 선거사무소 사진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붙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못 구했는데 일단은 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판세 분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자극적 마케팅으로서는 우리 원희룡 전 장관이 성공한 것 같아요. 저게 보면 중국 공산당 뭐 플래카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공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국의 보수 정당이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 정도 되는 사람도 저런 이 자극적인 홍보 이벤트로서 뭐 본인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게요. 과거 우리 한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줄푸세, 줄이자, 뭐 그다음에 세금 낮추자 이런 것도 있고 747 공약도 있고요. 정책 담론을 가지고 여당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이 저렇게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로서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사자가 토끼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진지하게 네. 정책 대결로서 그다음에 인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가지고 토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 대결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세요. 가운데 이 조국 전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를 내일인가요? 밝힌다고 하는데 장가희 기자, 내일 어디서 한다고요? 네, 부산에서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은요. 조국 전 장관이 김해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요. 그리고 이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후에 내일 선친의 선산을 들려서 인사한 후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조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요. 당시 총선에서 당시에 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네,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그리고 곧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그리고 내일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 결국은 총선 출마하겠다는 얘기로 뭐 해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신 것 같아요. 출마하는 입장을 정하시지 않았다면은 노무현 대통령 산소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만나셨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만나서 조언과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실 건데 노무현 대통령 산소부터 간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를 이미 담아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절차를 가지고 가겠다는 예. 뜻이고 문재인 대통령께는 표현하자면 좀 보고하러 가는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라는 뭐 그러한 절차가 아닌가 뭐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제 예측에는 이제 뭐 비례정당을 창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례정당으로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걸로 보시는지 지역구 고향에서 또 발표하니까 지역구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박진영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로 갈지 또 비례로 가면 또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조국 장관은 한 4, 5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다툴 게 없죠. 이미 2심에서 실형이 높다는 말은 요즘 이게 대법원에서 오래 끌지 않습니다. 곧 아마 이게 저는 구속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당선되자 말도 이게 뼈치 달아나는데 그러면 이게 비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연합 비례 정당이 있잖아요. 위성정당 거기는 안 껴줄 겁니다. 송영길하고 조국은 안 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조국 장관은 이제 새로운 비례 정당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비례정당. 이게 옛날에 열린민주당입니다. 예. 4년 전에 더불어시민당 말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있잖아요. 이런 이제 분들이 한 이런 신당을 아마 만드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거의 99%를 봐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조국 장관이 직접 비례 2번 갈지 비례 2번 가봤자 최단면 기네스북에 옵니다. 국회의원 며칠하고 잘리면 안 되잖아요. 구속되면. 실형 받으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2번 안 가고 조민 씨 있잖아. 딸을 1번으로 내세울지 네. 대리인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부인이나 딸이 나서는 게. 아니면 이게 본인이 2번 갈지. 요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거기에 저는 상당히 그 합류할 만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누굴 찍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두 표를 찍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 찍을 거예요. 당선 가능성. 근데 비례당은 누굴 찍을까? 저는 조국 신당을 찍는다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당보다 민주당보다 그만큼 이게 조국 장관에게 마음에 빛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누가 가느냐? 저는 타현민 이런 분들이 조국 신당에 합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저는 최하 5%에서 한 6, 7%까지도 선전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부터는 제 주관적인 조언인데 조국 장관 자꾸 새로운 길 찾지 말고 옳은 길을 가세요. 이미 길이 길이 나 있는데 본인이 항상 길이 아닌 길만 걸어왔잖아요. 불법길, 탈법길, 그다음에 편법 이렇게 우리 법을 어기면서 길이 아닌 길만 골라서 이게 왔잖아요. 이제야말로 이게 자꾸 새로운 길 만들지 말고 이미 옳은 길, 나 있는 길을 가시라 이렇게 권합니다. 많은 뭐 예측까지 주장까지 하셨는데 박정현 부장님 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예측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당하실 것 같아요. 창당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득표도 웬만큼 할 것 같아요. 뭐 새 정당으로. 예, 새 정당으로 할 것 같고 이제 득표도 웬만큼 할 것 같고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창당 이후에 테이블을 열어서 저는 뭐 나름 그래도 우호적인 상황에서 관계 설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네.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도 작동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3지대 한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이었죠. 전격 합당을 선언했는데 개혁신당이란 당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장가 기자, 어제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는데 거대 양당하고 좀 우리는 좀 차별하다, 다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비례대표형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좀 차별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이낙연 두 공동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설 연휴 첫날 저희들의 통합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또 네, 비례정당을 뭐 위성정당 없이 뭐 비례대표 가겠다 이 얘기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신당 예를 들어 그 정당처럼 독자적인 어떤 위성정당 없이 독자적인 정당 내겠다 이건가요? 지금 이제 그 위성정당 안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받았을 때 네. 비례를 못 받기 때문에 위성정당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받으니까 연동으로 가면 이게 비례는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성정당 만들잖아요. 근데 저 3지대 개혁신당은요, 제가 보기 지역구에서 전멸합니다. 지역구에서 저는 전멸한다 봐요. 그러면 위성정당 만들 이유가 없죠. 뭐 어차피 이게 비례 받은 표대로 그대로 이게 몇 석 가져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 필요가 없고 못 만드는 거죠. 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결국 제3지대는요, 성자가 누구냐? 이낙연입니다. 네. 결국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의 비서실장 정도로 이게 저는 격화된다. 결국요, 배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게 배지들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갈라놓은 분들이죠. 국민의힘에서 나간 분은 이준석 대표 혼자입니다. 양양자 의원도 민주당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 이게 진보 세력에 배지가 포위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민주당에서 공천 학살이 벌어지면 배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낙연계는 계속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어차피 이게 이준석 당으로 못 가요. 이미 이낙연이나 그 진보진님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낙연 중심으로 당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이준석 대표는 서서히 소멸되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난립니다. 지금 이게 왜 가느냐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이런 게 막 탈퇴 비판글이 속출하고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전망, 비관적인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임재 변호사님 네. 사이가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들 뭐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지금까지 사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일단 그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 반응이 좀 심상치 않다고 해요. 네, 개혁신당의 지지자들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개혁신당 게시판에 보면요. 탈당하는 법 알려달라, 탈당 어떻게 하는가, 오늘부로 탈당이다 이런 글들이 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가치는 배제하고 당장 눈앞에 총선에서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기인 수석 대변인도 SNS를 통해 당원과 지지자께 정중히 사과를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보수와 자유주의의 깃발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허은하 인재영입위원장도 SNS를 통해 눈앞의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하지만 당대표로서 맞이한 여러 선택지 가운데서 비겁하지 않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할 것을 믿는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듣고 오시죠. 지역구 선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일 기호 확보입니다. 예. 자강론으로 갔을 때 일정한 의석수와 덩어리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강론을 펼쳤을 때 지역구 당선자는 개인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 정도만 자강 출마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체리 피킹이라고 하나요? 결국에는 가장 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요약해보면 개혁신당이 그동안 내세웠던 자강론, 이걸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강론 계속 고집했다가는 지역선거구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걸 이게 지금 알았습니까? 옛날부터 이거 몰라가 새삼스럽게 처음 알은 것처럼 지금 설명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옛날에 자강론 주장할 때 이미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여기 지지자들의 워낙 이제 반응이 안 좋으니까 비판율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무마해 보려고 이런 데 교묘한 논리로 무마해 보려고 이게 글을 올리는 거지. 뭐 지금 이게 옛날부터 충분히 저는 예상됐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해도 제 말은 이게 자강이 아니고 이렇게 연대해도 지역구에서는요. 어차피 이게 힘듭니다. 지역구는 중요한 게 지역구는 최악의 50% 가까이 얻어야 당선되죠. 비례는 이제 뭐 3%만 넘어도 한두 석은 건지지만 지역구는 거의 뭐 40%에서 50% 육박해야지 당선되잖아요. 그럴 게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광주에 출마한다거나 한두 명 정도는 선전할 수 있는데 네. 그 외에는 이게 그 지역구 어렵고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직까지 지역구를 한 6, 7개 둘러보면서 못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역구를 안 정해놨고 이낙연 대표 보고 뭐 개항에 나가라 어디 나가라 훈수를 두고 있는데 책임이 있다면 본인부터 지역구를 밝혀라. 예. 그리고 이게 비례로 도망갈 생각 아예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제가 촉구합니다. 뭐 한석도 못 얻을 것이다 하는 건 개인 주장하셨는데 박지원 부장님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낙연 대표 호남 출마 가능성, 이준석 대표 서울이나 뭐 대구 출마 가능성, 거기 출마한다면 실제로 선전하리라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저는 뭐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을 드리자면은 꼼수로 하지 말고 본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라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아까 위성정당 이야기도 우리 서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게 꼼수거든요. 위성정당이 필요가 없는데 무슨 위성정당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잔머리 굴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는 뭐 민주당을 공격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느 순간에 국민의힘도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처지가 저도 이제 그쪽에다가 뭐 개혁 보수 자유주의 이런 거 하라라는 조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강론이라든가 자기 담론을 중심으로 끌고 갈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럼 뭐냐? 반정립해야 됩니다. 안티테제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와 싸우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억압받아서 지지율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야 돼요. 자, 근데 반대로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누구하고 싸울 것인가, 누구하고 대립구도를 짜서 선거구도에 끼어들 것인가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반윤석열 전선을 가진다면 가능성은 조금은 열려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보니까요. 이 개혁신당 보니까 개파가 적게는 한 5개, 6개, 많게는 한 9개까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잘 뭉칠 수 있을까? 얘기는 잘 협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결국은 이제 급조를 했지만 지금 이제 갈 길까지 찢어지는 건 내부적으로는 네. 내부적으로는 게 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거의 배지 한 명 한 명이 다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화면 보시면 예, 나오거든요. 저 보면 이게 원래는 6개였거든요. 이름이 다 이게 개혁신당대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틀려요. 만인에 대한 투쟁.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된 화학적 결합은 어렵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설 연휴에 또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 거치두고도 사실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제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 소식 박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아쉽게 탈락을 하면서 온 국민이 탄식을 했죠. 동시에 이전부터 지도력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사퇴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작 당사자인 클린스만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지 불과 이틀 만이죠. 요르단전 패배 직후 당장 한국으로 되돌아가서 대회를 분석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던 그가 예정보다 일찍 한국을 뜬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중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이젠 대한축구협회가 응답을 하라며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연휴가 끝나고 나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아시안컵 대표팀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으로 돌아와 이 자리에 참석할지는 미지수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리에 재택근무를 하는 건 또 한 번 축구 팬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두 차례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조영남 씨가 또 한 번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설 당일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언급이 되면서 이번 논란은 커졌는데요. 조영남 씨는 과거 자신의 이혼을 언급하며 MC 신동엽 씨에게 이혼 한번 해봐라 라고 권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베테랑 MC인 신동엽 씨는 선배님의 말씀 명심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며 센스 있게 상황을 넘겼는데요.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TV를 보던 시청자들은 조영남 씨의 발언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빈축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간의 언행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최초로 윤여정 씨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자 조영남 씨는 바람 피운 남자에 대한 최고의 복수다라고 말을 하고 미국식 조크였다며 구설에 대응을 하는 등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바 있습니다. 웃느라 한 말에 초상난다 하죠. 앞으로는 국민 가수 타이틀에 걸맞는 언행으로 대중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